어머니의 복수 70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배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 자신도 아직까지 꿈만 같아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이름은 강옥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서울 가락동 전통시장에서 40년 넘게 나물 장사를 해왔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있던 사람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을 직접 겪었어요. 그것도 제 며느리가 체포되는 걸 말이에요. 그날, 김경미, 제 며느리는 저를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님, 투자가 대박이 났어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경미가 이렇게 효심이 깊다니.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이었죠. 식사 도중에 갑자기 2명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처음엔 웨이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수갑을 꺼내더니 김경미 씨,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향했고 경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하며 발버둥쳤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엔 미정계가 써있네요. 금융사기? 우리 경미가?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 사기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평생 모아온 제 돈 1억 8천만 원이 모두 사라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 아들 동준이가 경미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김경미라고 해요. 동준이는 그때 32살이었어요. 늦은 나이까지 결혼 안 해서 저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아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동준이 성격을 알거든요. 신중하고 진중한 아이라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동준이가 데려온 경미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키도 적당하고 단아한 인상에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머님, 동준이한테서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동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거 존경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움직였어요. 4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경미가 처음으로 알아줬거든요. 우리 동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다개각했어요. 경미는 자신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동정심이 생겼죠. 이 아이도 나처럼 혼자 힘들게 살아왔구나 싶어서요. 그 후로 경미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님, 오늘 힘드셨죠?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요. 정말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더라고요. 특히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몸에 좋다는 황기, 당귀 같은 걸 사와서 삼계탕도 끓여주고 뼈 우린 국물도 자주 끓여줬어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지내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동준이도 경미를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경미는 정말 마음이 착해. 엄마한테도 진짜 딸처럼 잘하잖아 라고 매일 자랑했죠.
저도 정말 좋았어요. 늦둥이 아들이지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하늘이 제게 상을 준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작게 올렸어요. 경미가 혼자라서 친정 하객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더 애틋했어요. 이제 우리가 경미의 진짜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했죠. 신혼생활도 순조로웠어요. 동준이와 경미는 시장 근처 작은 투룸을 얻어서 살았는데 경미가 거의 매일 저에게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시장일 바쁠 때는 나와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게 있는데 투자 같은 거 관심 없으세요? 경미가 이런 말을 처음 꺼낸 게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예요. 저는 투자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평생 시장에서 번 돈을 저축하는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투자 말이야? 어머님, 요즘은 은행에 돈 넣어놔 봐야 이자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회사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장거로보, 항고로보, 개석거로 국가에서 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정말 좋대요. 경미는 열심히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공개 안 되고 특별한 루트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의 30%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30%? 그럼 1억 원 넣으면 1억 3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야? 네. 어머님, 제 회사 선배도 작년에 5천만 원 넣어서 1,5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라서 아무나 못해요. 그때 저는 정말 바보같이 현혹됐어요. 평생 모은 돈이 1억 8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30% 수익이면 5,4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 돈이면 동준이 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경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저에게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미야, 정말 안전한 거지? 돈 잃으면 어떡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정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 선배한테 직접 확인해 봤는데 지금까지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오히려 기회가 흔치 않아서 빨리 결정 안 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결국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경미에게 맡겼어요. 통장하고 도장까지 다 줬죠. 우리 경미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후 2주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경미가 투자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줬거든요. 어머님, 서류 접수 완료됐어요.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요. 벌써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매일 설렜어요. 정말 5천만 원을 더 벌게 되나? 우리 동준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서서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경미의 옷차림이었어요. 갑자기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가방도, 신발도, 심지어 시계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준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들이었죠. 경미야, 이 가방 예쁘다. 얼마야? 아, 이거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샀어요. 어머님도 하나 사드릴까요? 경미는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시선을 피하면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새 것들을 사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행동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바빠졌다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죠. 그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사업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 저한테 말하는 부드럽고 다정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세 번째는 동준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경미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미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표정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었어요. 동준아, 요즘 경미랑 잘 지내지? 네, 엄마. 잘 지내요. 그럼 왜 표정이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동준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웠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미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멀리서도 달려와서 인사했을 텐데, 더 이상한 건 경미가 탄 차였어요. 검은색 BMW였는데, 운전석에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경미는 조수석에 앉아서 그 남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동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동준아, 경미가 차 샀어? 차요. 경미는 차 없는데요. 왜요? 오늘 시장에서 BMW 탄 경미를 봤거든. 동준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하더니, 아, 그거 아마 회사 선배 차일 거예요. 가끔 업무로 같이 다닌다고 했거든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준이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걸까? 경미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을 지웠어요.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경미가 왜 나를 속여? 우리가 뭐 남인가?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투자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경미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투자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강남에 정말 좋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역시 경미 말이 맞았구나. 정말 돈을 벌게 됐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도 차려입고 나갔어요. 레스토랑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 제일 비싸 보였죠.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테이크 한 접시가 15만 원이더라고요. 경미야,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머님,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쏘는 날이에요. 투자 덕분에 저도 수당을 받았거든요. 경미는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경미야, 너 어디 급한 데 있어? 자꾸 시계 보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습관이에요. 하지만 경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계속 창밖을 보더라고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간에 경미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5분이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혹시 몸이 아픈가 싶어서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경미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빨리 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니, 그 할머니가 계속 의심하고 있다고. 눈치챈 것 같아. 알겠어. 알겠다고. 10분만 더 기다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할머니라고 했는데, Then find us fighting 마르기에스 누. 저를 말하는 건가? 그리고 왜 의심한다고 하지? 경미는 전화를 끊고 나오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경미야,
지금 누구랑 전화했어? 아, 회사 동료예요. 업무 때문에. 경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죠. 자리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졌어요. 경미는 계속 불안해했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일이 일어났어요. 스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곧장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김경미 씨입니까? 네. 네? 경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경미 씨,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 남자가 수갑을 꺼내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죠. 잠깐만요. 오해예요. 경미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도와주세요. 경미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거든요. 금융사기? 우리 경미가?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인,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피해자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피해자? 제가 피해자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경미가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경미는 박선우라는 남자와 함께 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사준원 난자와 이공가서십대 그리아르바 피해자만 5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총 80억 원이라고 했어요. 할머님이 투자하신 1억 8천만 원도 모두 사기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이미 사용된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회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동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준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내가 경미를 잘못 봤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동준이를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동준아, 너 잘못 없어. 엄마도 속은 거야. 하지만 위로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경미에게. 아니, 이제는 그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그 여자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0년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 돈이면 동준이 집도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손자 생기면 용돈도 줄 수 있었을 텐데, 동준이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도 안 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동준아, 밥 먹어라. 엄마, 전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몸 망가져.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경미를 데려왔으니까. 동준이는 하루 종일 자책했어요. 보는 제가 더 마음 아팠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경미는 구속됐지만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동준이는 여전히 우울해했어요.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일해야 했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힘도 없고 의욕도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소문이 빨라서요. 옥자야, 정말 안 됐다.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믿었어? 아이고, 우리 옥자 얼마나 속상하겠어. 평생 모은 돈을 사람들은 위로해줬지만 동시에 수군거렸어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요즘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당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그 여자에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 돈을 찾아와야 한다고. 동준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먼저 일어서야 한다는 걸. 동준아, 엄마가 나설게. 엄마, 뭘 나서요? 우리 돈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 여자들 혼내줄 거야. 동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포기하세요. 경찰도 돈 찾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직접 찾을 거야. 엄마, 위험해요. 그 사람들 조직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70년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정보를 모으는 거였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자네들 혹시 경미 그 여자 어디 살았는지 아나? 옥자야. 그런 거 알아서 뭐 해? 내가 직접 가서 따져볼 거야. 시장의 김 사장이 알려줬어요. 자기 조카가 택배 일을 하는데 경민의 집에 배달 갔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구 어딘가의 오피스텔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1208호였대. 고급 오피스텔이더라고. 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직접 그 동네로 갔어요. 몇 개의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면서 경비원들에게 물어봤죠. 아저씨, 혹시 김경미라는 사람 아세요? 1208호에 살았다는데 세 번째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이 알더라고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한 달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갑자기 짐도 안 빼고 나가서 관리사무소에서 골치 아팠어요. 그럼 이사 가기 전에 뭐 특별한 일 없었나요? 글쎄요. 마지막 몇 주는 남자분이 자주 오셨어요.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셨죠. 바로 제가 시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박선우라는 놈 말이에요. 경비원은 더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사 나간 후에도 쓰레기는 계속 나왔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 다른 호실 사람들이 그 집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치웠는데 그 쓰레기들 아직 있나요? 글쎄요. 아마 관리사무소에 있을 거예요.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설득했어요. 제가 피해자라고 하니까 동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보여줬어요. 쓰레기를 뒤져보니 정말 많은 게 나왔어요. 신용카드 영수증, 택시 영수증, 각종 고급 브랜드 쇼핑백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박선우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카페 VIP 카드에도 박선우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거다. 저는 그 카페로 갔어요.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였는데 직원에게 박선우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박 대표님 말씀이시군요. 단골이신데 요즘 안 오시네요. 박 대표님이요? 네. 투자회사 대표라고 하시던데. 그런데 손님은 박 대표님과 어떤 사이세요? 저는 얼른 거짓말을 했어요. 저기, 투자 상담 받고 싶어서요. 연락처 아시면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박선우가 나타날까 해서요. 그런데 진짜 나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놈이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박선우는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만났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성이 봉투를 건네주는 걸 봤어요. 또 다른 피해자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저처럼 속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박선우가 나간 후에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투자 관련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 여성은 깜짝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왜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 남자한테 1억 8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사기라고요? 네. 저 남자 박선우라는 놈이에요. 금융사기범이에요. 그 여성은 박수진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더 많은 3억 원을 박선우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집까지 팔고 마지막 희망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수진 씨도 울었어요.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뭉쳐야겠다고. 수진 씨,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서 함께 행동해야 해요. 어떻게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피해자들을 찾아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장 근처 PC방에 갔어요. PC방 사장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 사정을 얘기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금융사기 피해자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비슷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청년, 이름이 민수였는데 정말 착했어요. 컴퓨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게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였어요. 거기에 제 사연을 올렸어요. 저는 70세 할머니입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평생 모은 돈 1억 8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박선우, 김경미라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비슷한 피해 당한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20명이 넘었어요. 모두 박선우나 김경미한테 속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 근처 작은 찻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60대 할아버지는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잃었고 40대 주부는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당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20대 신입사원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3천만 원을 날렸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경찰도 돈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해야죠. 저 놈들이 우리 돈 어디에 숨겨뒀는지 찾아내야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모았죠. 박수진 씨는 박선우가 자주 가는 고급 클럽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는 김경미가 명품 쇼핑을 자주 했던 백화점을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순자 할머니가 가져왔어요. 이분은 박선우 집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놈이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뒷면에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평창동 어딘가예요. 우리는 그 집에 가봤어요. 정말 큰 집이었어요. 아마 몇십억은 할 것 같았죠. 저 집이 다 우리 돈으로 산 거구나. 모두들 분노했어요. 자신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저런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걸 보니까 화가 치밀더라고요. 하지만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경비가 삼엄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 저 사람을 밖으로 유인해야 해요. 그리고 범죄 증거를 잡아야 해요. 어떻게?
가짜 투자자로 접근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돈 많은 할머니로 변장하고 저 놈한테 투자하고 싶다고 접근하는 거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작전을 세웠어요. 저는 평창동에 집을 가진 부유한 할머니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상속받은 돈 10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접근하는 거였죠. 물론 10억 원은 가짜였어요. 민수가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으로 가짜 돈다발을 만들었어요. 겉에만 진짜 돈을 붙이고 안쪽은 종이로 채운 거였죠. 그리고 저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하게 치장했어요. 가짜 명품 가방도 들고, 아장공품 가방도 들고, 금목걸이도 했어요. 시장에서 40년 일한 할머니가 아니라 돈 많은 할머니처럼 보이게요. 박선우에게 접근하는 건 박수진 씨가 맡았어요. 박수진 씨가 지인 중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고 소개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박선우가 낚였어요. 할머니,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하시겠다고요? 저와 만난 박선우는 완전히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네,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은 없고 제가 살아있을 때 돈을 불려보고 싶어서요. 현명하신 생각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투자를 안 하면 바보죠. 박선우는 친절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정부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50% 수익을 준다고요. 제가 경미한테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이 놈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구나.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죠? 제가 나이도 많고 돈 잃으면 큰일이거든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손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데도요. 그럼 언제 돈을 가져다 드리면 되죠? 내일 오후에 만나시죠. 제가 창고를 하나 빌렸는데 거기서 돈을 받겠습니다. 현금은 은행에서 바로 처리하기 어려워서요.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가 기다린 순간이었죠. 민수는 미리 경찰에 연락해뒀어요. 그리고 제 옷에는 녹음기를 숨겨뒀죠. 다음 날, 저는 가짜 돈다발을 들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낡은 창고였는데 사람적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박선우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김경미도 함께 있었죠. 어머님? 김경미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 저를 알아봤을 거예요. 아, 경미야. 너도 여기 있구나.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물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요. 할머니, 혹시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박선우가 물었어요. 네, 제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미 이혼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김경민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가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투자하러 온 줄 안 거죠. 그럼 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우가 가방을 열어봤어요. 가짜 돈다발이 그럴듯하게 들어있었죠. 와, 정말 10억이네요. 할머니,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한데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왔는걸요. 그때 박선우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6개월 후에 15억으로 돌려드릴게요. 제가 사인하려는 순간,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창고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죠. 뭐야, 박선우가 당황했어요. 김경민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금세 붙잡혔죠. 박선우 씨, 김경미 씨,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시원했어요. 드디어 복수를 한 거였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박선우와 김경미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박선우는 할머니가 먼저 투자하겠다고 했다며 잘못이 없다고 우겼어요. 김경미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박선우한테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경미야. 아니, 김경미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가족도 아니야. 어머님, 내가 너를 딸처럼 아꼈는데 너는 나를 이용만 했구나. 김경미는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 눈물도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해자들이 모두 법정에 왔어요. 박선우는 징역 8년, 김경미는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의 일부는 돌아왔어요. 박선우가 사놓은 부동산과 고급 차들을 팔아서요.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제가 잃은 돈의 6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김경미를 면회하러 갔어요. 왜 오셨어요? 김경미가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뭐요? 너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니? 김경미는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동준이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좋았고요. 그럼 언제부터? 박선우를 만난 후부터요. 그 사람이 쉬운 돈벌이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만 하려고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김경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왔죠. 집에 돌아왔을 때 동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동준아, 이제 정말 끝났다. 네, 엄마. 그리고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동준이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물론 상처는 남았겠지만 적어도 자책하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상담센터를 만든 거예요. 물론 큰 규모는 아니고 시장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했어요. 민수도 도와줬어요. 컴퓨터 작업이나 인터넷 검색 같은 건 이 청년이 없으면 안 됐거든요. 박수진 씨나 다른 피해자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저처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 저도 속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해요. 제가 해낸 것처럼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모든 돈을 찾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죠. 지금 제 나이는 73살이에요. 평범한 할머니라면 손자 보면서 여생을 보낼 나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동준이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간호사인데 저에게도 정말 잘해줘요. 어머님, 동준이한테서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뭘 존경해. 그냥 당한 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해요. 제 아들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제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지만 결국 속았거든요. 둘째, 너무 좋은 투자 이야기는 대부분 사기예요. 세상에 쉬운 돈벌이는 없어요. 셋째, 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70살 할머니도 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뭉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상담센터에 나가서 일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할머니도 해냈으니까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걸.